백악관 최후의 날 올림퍼스 해즈 팔런 셀리나.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은 해즈 폴른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더 길티,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의 안톤 후크와 감독이 연출을 맡았어요. 이 작품은 백악관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백악관 최후의 날 출연진. 마이크 베닝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사로잡힌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백악관 내부로 뛰어들어요. 벤자민 애셔 미국 대통령으로 테러리스트의 인질이 돼요. 트럼블 하원의장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테러리스트에게 사로잡히자 대통령 대행이 되죠. 강북한 테러리스트의 리더로 백악관을 공격하고 애셔 대통령을 인질로 잡아요. 백악관 최후의 날 줄거리. 마이크 베닝은 벤자민 애셔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불의의 사고로 영부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다른 부서로 전출되죠. 그러던 어느 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국 측 경호위원으로 위장한 북한 출신의 강과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을 초토화시키고 대통령과 장관들을 인질로 삼아요. 테러리스트의 리더 강은 동해에 있는 함선과 한국의 주둔에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핵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암호 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을 샅샅이 뒤지며 애셔 대통령의 아들을 찾아 나서죠. 핵미사일 암호 코드는 미 해군 제독, 국방장관, 대통령이 각각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백악관의 위기 상황을 직관한 마이크는 테러리스트들의 총격을 피하며 간신히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고 대통령 직무대행인 트럼블과 연락하며 애셔 대통령의 아들을 테러리스트보다 먼저 찾으려 해요.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이 가진 암호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아들을 생포하려 하죠. 우여곡절 끝에 마이크는 대통령의 아들을 찾아 백악관 밖으로 구출하는데 성공하지만 강이 미 해군 제독과 국방장관을 협박하며 암호 코드를 알아내자 긴장감이 고조되죠. 과연 마이크는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애셔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 최후의 날 결말. 마이크는 조국을 배신하고 강과 뜻을 같이 한 동료를 제거하며 대통령 구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서지만 암호 해독기로 마지막 암호까지 알아낸 강은 트럼블에게 주한 미군과 함대의 철수, 테러리스트들의 탈출을 위해 헬기를 요구하죠. 트럼블은 전투기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하지만 이에 대비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저지되고 말아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자 트럼블은 강의 요구를 모두 수락하지만 인질들과 테러리스트들이 탑승한 헬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하고 말아요. 강은 애셔 대통령을 인질로 삼으며 알아낸 암호를 사용하여 핵탄두 제거 시행 버튼을 가동하고 이들을 뒤쫓아온 마이크는 강과 총격전을 벌이며 그를 제거한 후 핵폭탄 발사를 멈추게 만들죠. 강은 헬기를 폭파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모두를 속이려 했어요. 마이크가 부상을 입은 애셔 대통령을 부축하며 백악관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어요. 백악관 최후의 날 영화와 인생.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은 한반도의 정세와 맞물린 스토리와 화려한 총격신 등 액션으로 흥미를 더욱 끌어올렸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어색한 한국어 발음이 몰입감을 저해했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웠던 작품이었어요. 미국 출신 감독 안톤 후크와의 백악관 최후의 날은 한미 양측이 DMZ에서의 군사적 도발과 계속되는 핵실험 등 세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은 북한의 한 조직이 대통령을 납치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을 관람하다 보면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고증에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쉽긴 했다. 그래도 여러 액션씬이나 화려한 볼거리가 장점인 액션물이라서 그냥 생각 없이 관람하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 출연진. 마이크 베닝, 제라드 버틀러. 과거 발생한 영부인 사망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 사무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트럼블 모건 프리먼. 미국 하원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벤자민 애셔 아론 에크하트. 미국의 대통령으로 크리스마스 무렵 일어난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한다. 강릭윤. 경호요원으로 위장한 채 회의에 참석해 여러 사람들을 인질로 납치해버리는 테러 단체의 리더다.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 줄거리. 미국의 대통령 벤자민 애셔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마이크 베닝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발생한 영부인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묻게 되고 그대로 쫓겨나버린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벤자민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에 의해 위기에 처한 세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린 한미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한참 회의가 진행 중이던 도중 갑작스러운 공습경보가 뜨고 회의 장소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러를 주도한 인물은 한국 측 경호요원으로 위장한 북한 출신 스파이 강이었고,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납치해버린다. 그 후 강은 그들에게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과 미국 내 모든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암호 코드를 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마이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테러 조직과 맞서기 시작한다.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 리뷰. 이 작품의 원제는 올림퍼스 헤즈 팔런이고 이것은 후에 제작된 런던 헤즈 폴른, 엔젤 헤즈 폴른, 그리고 제작될 예정인 나이트 헤즈 폴른까지 이른바 폴른 시리즈의 첫 시작이었는데, 사실 1, 2, 3편 모두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1편은 고증 오류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혹평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도 심하게 갈리는 작품이다. 그 중에서 고증 오류는 감독인 안톤 후쿠아를 포함한 제작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고증 오류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우스웠던 부분은 북한 스파이들의 어설픈 한국어 연기였는데, 외국인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관람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런 엉성함은 할리우드 작품을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관람해서 그런지 확실히 여러 화려한 액션들은 훌륭하다고 느껴졌는데, 전형적인 느낌의 식상한 할리우드식 스토리 전개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만 했다. 확실히 액션물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설픈 한국어 연기가 등장했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장면에서의 배우들이 보여준 모습은 훌륭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라드 버틀러는 여전히 멋졌고, 그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관람할 수는 있었다. 어쨌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람하다 보면 꽤나 재밌다고 느껴질 만한 작품이다. 백악관 최후의 날 나무 위키. 마이크 베닝은 과거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크리스마스 무렵 어느 날 밤에 대통령 내외를 호위하던 중 폭설 및 빙판길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로 영부인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현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로부터 18개월 후인 7월 5일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재선한 벤자민 애셔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 국무총리 일행을 맞이하게 된다.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워싱턴 D.C. 상공에 AC-130이 나타나 무차별 공습을 벌이다 격추된다. 격추되면서 워싱턴 기념탑에 날개가 걸려 기념탑의 윗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덤. 그리고 현장직에서 물러난 후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마이크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급히 백악관을 향해 달려간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과 강요들은 한국에서 온 방문단과 함께 지하 벙커에 피신한다. 그러나 한국 방문단 측의 경호원들은 사실 북한계 테러리스트들이 위장해서 들어온 것이고, 대통령과 강요들은 이내 그들의 인질이 된다. 한편 백악관 바깥에선 대기하고 있던 자폭조가 자폭하여 펜스를 파괴하고, 그 직후 북한 공작원들과 반미 세력들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 중화기를 꺼내 일제히 진격을 시작하고
이 세계관은 CIA, NSA, FBI, 워싱턴 경찰, 국정원은 물론 보위부까지도 다 장님인가 보다. 이때 백악관에 도착한 마이크는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 백악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마이크는 경호원 시절 다져진 노련한 실력으로 테러리스트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백악관을 장악한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인 강연상릭 윤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트럼블 하원 의장과 다른 강요들에게 DMZ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철수와 동해상에 있는 제7함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협박한다. 그리고 돌발적인 발사에 대비한 핵무기 자폭 시스템인 서버러스 코드 또한 요구하는데 이는 코드를 입력하여 시스템이 발동되면 미국 본토 내에 있는 모든 핵탄두들을 자폭시켜 미 대륙 전체를 방사능, 바다로 뒤덮인 죽음의 땅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했으니 북한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다. 그러나 트럼블의 도움을 얻어가며 접근해온 마이크는 대통령을 끌고 빠져나가려던 강연사까지 모두 처단하고 서버러스 시스템을 발동 직전에 정지시켜 미국을 구한다. 지극히 정석적인 할리우드 전개이다. 그런데 여기서 백악관이 불타버리자 마이크가 각하, 집이 다 타버렸으니 어떡하죠? 대통령활, 괜찮네, 보험 처리될 걸세. 개연성 및 고증 오류. 영화 속 테러리스트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대화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외국인의 한국어 말투와 북한말을 섞어놓은 것 같은 말투이다. 강연삭과 그 측근의 여자 테러리스트가 하는 한국어 대사는 국내에 들어오면서 따로 더빙을 했는데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말과 따로 노는 느낌을 준다. 애초에 어차피 더빙할 거였으면 북한 말투 연기를 할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표준어 연기톤이라 말 자체는 알아듣기 쉽지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어설픈 한국어야 비단 이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니. 그렇다 쳐도 문제는 감독의 온갖 무리수 설정의 남발과 개연성의 부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었다. 경호원 전체가 바꿔치기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미국 정보기관이나 백악관 앞까지 무장한 대인원이 몰려왔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한 시크릿 서비스는 그냥 애교 정도이고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를 배신자의 존재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핵코드 탈취 계획, 허무하게 퇴장하는 메인 악역의 모습은 정말 어이를 상실하게 한다.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눈앞에서 목숨을 위협받는다고 핵자폭 비밀 코드를 알려주라고 명령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그걸 알려달란다고 진짜로 말해주는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 사태가 무사히 해결되어도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줄줄이 사퇴당해야 정상이지만 에필로그에서 폼나게 연설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아 과연 어떨지. 그나마 호평할 만한 점은 액션은 상당히 괜찮다. 퓨카 감독이 액션은 괜찮게 찍는 편이라. 물론 액션이 눈요기만 좋다는 거지 고증이 잘된 편은 아니다. 특히 초반에 AC-132 백악관을 공격하는 장면은 고증 측면에서 완벽한 엉터리다. 워싱턴 DC는 늘 FRGE 설정되어 허가되지 않은 비행체가 접근이라도 하려고 하면 요격기가 바로 출동하고 911 테러 이후로는 실제 FRG 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가 들어가면 오랫동안 끌지도 않고 바로 요격해버린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 영화의 스토리가 성립이 안 되니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친다고 할 수 있긴 한다. 하지만 애초에 이 지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몰하면 F-16이 출동하지. F-22는 이 지역 1차 방어 담당이 아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영화의 극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F-22를 일부러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넘어간다 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인터셉트 장면에서 F-22가 무장한 AC-130 양옆에 가까이 나란히 비행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 한 대는 옆에 다른 한 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후방에 위치한다. 즉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후방의 기체에게 즉각 격추당하게 된다. 사실 AC-132 계속 워싱턴
상공을 비행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테러범에게 나 잡아먹으라며 무대응하는 자폭과도 같으며 원래라면 미확인 물체로 간주하고 워싱턴 상공에 나타나기도 전에 강제 착륙시키거나 무응답 시 격추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 실제로 일어난다면 오히려 AC-132 기관포를 발포하기 전에 F-22가 먼저 격추시켜버린다. 그리고 F-22 편대가 격추된 후 또 한 대의 랭글리 기지 소속 F-22가 엉뚱하게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급히 이륙을 하는 고증 오류를 또다시 보여준다. 백악관 상공에 있는 느릿한 수송기를 따라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한다. 거기다 보기가 시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보기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물체에만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미 백악관의 총기를 난사한 만큼 이미 적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래퍼 조종사는 밴디 밴더시라고 하지 보기라고 부르는 실수는 있을 수 없다. 또 F-22 레이더가 해군 소속 F-18 호넷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F-22인데 조종관은 F-16 스틱이다. 그리고 중간에 백악관 지붕에서 RIM-7 시스페로우를 C-130에게 발사하는데 레이더 유도 미사일인 스페로우를 플레어로 기만시켜 피해버린다. 심지어는 DMZ조차도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임진강 마이너스 고성이 아닌 한강 마이너스 고성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강북과 경기도 북부 지역이 모두 북한의 영토가 되어 있다. 또한 감독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해 총리 중심의 내각제인 일본과 착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뜬금없이 한국의 총리가 미국에 방문을 했다가 봉변을 당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와 총리에게 실권이 있는 나라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다지만 한국의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연이 깊은 감독이 일본과 같은 내각제로 착각한 듯한데 한국 경호원들의 괴랄한 한국어 수준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현실로 따지자면 미국 대통령을 호구로 보고 대통령이 총리만 보낸 듯한데 한국 총리와 회담하는 미국 대통령이니 여러모로 굴욕 그 자체. 현재 한국의 정치체계에서 국무총리가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굳이 떠올려 보자면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 등으로 공석이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회담에 참석하는 정도이다. 이 경우 언론 등에서는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도 칭하지만 이는 그냥 편의상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의 자격으로 회담을 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뿐이지 대단히 특수한 상황인데 작중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제작진이 정치체제를 착각한 것이 맞다. 또 히드라 6라는 미군의 차세대 무기가 등장하는데 정체가 겨우 28칸포 이정에 로켓이랑 커버도 안 달린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작중에서 백악관에 침투하는 델타포스의 헬기에 포탄과 미사일을 날려대는데 지대공 미사일 주제에 그 흔한 근접신관도 없었는지 헬기를 바로 옆에 두고 빗나가 버렸다. 이런 걸 차세대 무기랍시고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한술 더 떠서 공중 침투를 계획하는 지휘부는 테러리스트들이 무기를 가동시키는 걸 보고서야 해당 무기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일개 테러리스트도 사전에 알고 있던 무기의 정보를 미국 최고 수뇌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대체. 게다가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작전을 변경하든가 취소해야 하는데 성공할 거라고 대책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다 등장하는 중화기와 미사일 대다수가 미군 거다. C-130 수송기에도 대문짝만하게 US 에어포스라고 쓰여져 있다. 이 정도로 미군 무기가 대규모로 털렸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수뇌부는 털린 줄도 모르고 있다. 평가 IMDb 로고 평점 6.50
미국에서 로튼 토마토 지수는 48% 정도나 한국에서는 한국 고증 문제까지 겹쳐 비판을 더 많이 받았다. 화이트하우스 다운의 로튼 토마토 지수는 51%다. 유튜브 리뷰어 제레미 잔스는 블루레이 사서 볼만한 영화라고 평했다. 마치 제라드 버틀러의 캐릭터가 존 맥클레인과 잭 바우어를 합쳐놨다는 것과 A등급 액션 영화의 몫을 해냈다고. 크리스 스톡만도 비를 주면서 이건 완벽한 다이 하드 5편이라고 평했다. 잔스처럼 A등급 액션 영화의 몫을 해냈다는 평. 딥 임팩트와 다이 하드, 그리고 에어포스 1을 합쳐놓았지만 결과물은 괜찮았다고. 왜 점수가 높나 싶지만 이건 사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이 하드 5가 망작이어서 이게 액션 영화로선 다이 하드 팬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서 그렇다. 흥행. 이 영화가 북미에서 개봉되었을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가던 시기라 한국에서도 다소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 개봉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이 얼토당토하나서인지 관객들의 관심도가 별로 없었다. 개봉 첫날 한국 흥행은 전국 2만으로 심한급이다. 6월 7일까지 전국 7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에서의 흥행 기대는 물 건너갔다. 최종 한국 흥행 관객 수는 전국 17만 9천 명이다. 해외 흥행까지 합해 총 수입을 보면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제작비 7천만 달러에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극장 측과 수익을 나누고 각 나라에 세금 및 홍보비를 드리는 걸 생각하면 본전 치기 정도. 그나마 2차 시장으로 수익을 거둬들여 속편이 나왔지만 제작비가 줄었다는 걸 봐도 이게 대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냥 본전치기 수준. 이야깃거리. 영화 촬영 당시 이병헌이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영화 내용을 보고는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 영화가 북미에서 개봉하고 3달 뒤인 2013년 6월 말에 역시 백악관이 공격당한다는 내용을 다룬 영화 화이트 하우스 다운이 개봉했는데 개봉 전부터 본작과 비교를 받았다. 소재면에선 화이트 하우스 다운 쪽이 더 무게감 있고 완급 조절이나 캐릭터 면에서도 낫다. 백악관이라는 배경도 이쪽이 훨씬 잘 활용했다. 화이트 하우스 다운은 국내 최종 관객 수 57만으로 흥한 건 아니지만 본작보다 3배는 더 벌었다. 화이트 하우스 다운이 2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벌여들여 흥행 수입만 보면 본작을 이겼지만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라서 폭망했다. 속편. 원제는 런던 해즈 팔런. 2015년 10월 2일 북미에서 개봉 예정이었으나 2016년 1월 22일로 한 번 연기됐고 2016년 3월 4일로 북미 개봉이 연기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10일에 런던 해즈 폴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다. 자세한 정보는 런던 해즈 폴른 참고. 전편의 주연 3인방 제라드 버틀러, 에런 에카트, 모건 프리먼의 출연이 확정되었으며 이외에 경호실장 린 제이콥스 역의 안젤라 바셋, 참모 총장, 에드워드 클래그 장군 역의 로버트 포스터 28, 주인공 아내, 리아 역의 라다 미첼과 국방장관 루스 맥밀런 역의 멜리사 레오, NSA 부국장, 레이 멀로 역의 숀 오브라이언의 복귀도 확정되었다. 이외에 샬럿 라일리, 제키얼 헤일리, 콜린 살몬 등이 새로 합류했다. 그리고 제작비를 더 줄인 속편이 더 흥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3편으로는 엔젤 해즈 폴른이 2019년 11월 개봉했다. 4편인 나이트 해즈 폴른도 2025년에 개봉할 예정이다.